자, 이제 문법이 나왔는데 높임이에요. 근데 이게 좀 너무 웃긴 게 왜 제가 웃기다고 얘기했냐면 봐봐요. 의문론이 나온 게 의문의 변동이 나왔죠. 그렇죠? 형태론이 나오는데 형태론에서는 뭐가 나왔어요? 품사가 나왔죠. 문장에서는 뭐가 나왔나요? 통사론에선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거기 나오는 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외가 없고요. 그래서 문법이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형 통사로 나온 문제 여기 높임이 나오면 높임이 나오는 거 기본 아니에요? 뭐예요? 주체, 객체, 상대잖아요. 그럼 주체 높임법은 이제 뭐를 넣어요? 선어만 어미를 통해서 높이는 경우가 있고 누굴 높이죠? 주어를 높이는 게 있고 특수 어휘 뭐 계시다를 통해서 높이고 있고 깨서를 높이고 있고. 근데 객체의 높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특수 어휘를 통해서 뭐 모시다 그 다음에 얘기하고 들이다 뭐 이런 걸 통해서 그 다음에 깨라는 어떤 조사를 통해서 높이는 경우가 있고 상대 높임법에서는 누굴 높이는 거죠? 듣는 이를 높이면서 격식체와 비격식체에 따라서 다른 높임이 있는 거죠. 그러면 높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제가 이거 서울시 해설 강의를 하면서도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올해 이번 높임이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지방직도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좀 전염이잖아요. 영향이 좀 받긴 하니까. 이것도 잘 봐주세요. 자, 그럼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경우 대화의 상대, 주체, 객체 모두 높임 표현이 된다. 그러면서 한 문장에서 복합적으로 실현되는데 이 경우 대화의 상대는 뭐예요? 청자죠. 듣는 이 상대 높임법. 그 다음에 주체, 객체 모두 들어가 있는 걸 찾아라. 모두 들어가 있는 걸 찾아라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걸 보면 일단 반말이 들어갔잖아요. 네. 반말이 들어가면 일단 뭐예요? 상대를 높인 게 아니잖아요. 그럼 제꼈단 말이에요. 그럼 시라는 말이 들어갔어요. 누가? 할아버지가. 그럼 주어가 높이는 거 주체가 되겠고 모셨다. 특수어휘를 통해서 목적을 높였으니까 뭐예요? 객체가 되겠죠. 이 정도는 나오는 거고요. 까요? 네, 상대 높였어요. 들이다. 누구를? 할 어머니께. 그러니까 부사를 높였으니까 뭐예요? 객체가 되겠죠. 시라는 말 없네요. 주체가 없고요. 자, 씁니다. 누굴? 상대를 높였죠. 시라는 말이 나왔어요. 누가? 어머니가 주어가 되겠죠. 그 다음에 들이다. 누가? 아주머니께 부사어가 됐으니까 주체, 객체, 상대가 다 나와 있는 건 정답 3번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4번을 보면 주민 여러분께서는 잠시만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셔서 바랍니다. 바랍니다. 서술어가 있으니까 상대 높임법이 있고요. 시라는 말이 나오니까 여러분은 귀를 기울여라. 주체가 되겠고요. 여기에서 얘기한 부사어나 목적을 높여주는 객체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문법은 정말 무난했던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12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낯선 시가 나올 때 저는 이제 이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혹시 지방직에 나올 때 반드시 활용하세요. 시는 저는 뭐라고 얘기했죠? 산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아, 산문은 아니에요. 산문은 아닌데 산문처럼 읽어야 돼요. 산문처럼. 시를 읽을 때 산문처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꾸 이야기로 보시는 거예요. 그럼 이야기로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완성된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그 완성된 문장을 만들려면 일단 용언을 통해서 아까 말했던 누가, 왜, 무엇을. 저 이거 연습 되게 많이 했잖아요. 누구에게. 이 물음을 던져서 문장을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얘는요. 사실은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어렵지 않았단 말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데 틀렸던 분들은 잘 생각해봐요. 어렵지 않았던 이유가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선지 보는 자세 알죠? 선지는 있어 없어. 맞아 틀려. 이것만 고민하고 절대 선지에서 고민하면 안 돼요. 작품 다 안 읽고 문제로 가볼게요. 직설적인 어조로 직설적인 거 보세요. 걷게 하라. 넣어라. 직설적이잖아. 확 지워버렸다고요.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 자, 이건 작품을 봐야 되네요. 다른 거 먼저 볼게요. 인위적인 것과 자연적인 것이 대조적으로 제시돼요. 그럼 볼게요.
가리워진 안개를 걷게 하라. 국경이며 탑이며 어용하게 울타리며. 문장을 볼게요. 죽 가래 밀어라. 밀어 바다로 몰아넣어라. 몰아넣어라. 뭐를? 국경과 탑과 어용하게 울타리. 뭐로? 가래로. 밀어 바다에 넣어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국경, 탑, 울타리 이런 것들은 다 바다에 밀어 넣어버려야 돼요. 하여 그리하여 하늘을 나르는 날새처럼 한 세상 한 바람 한 햇빛 속에 만가자 만노래를 한 가지로 흐르게 하라. 뭐처럼? 흐르게 하라. 뭐처럼? 날새처럼. 그럼 날새는 긍정이네요. 그럼 벌써 여기서 대립적인 게 보이게 되는 거네요. 조금 더 볼게요. 보다 큰 집단은 보다 큰 체계를 건축하고 보다 큰 체계는 보다 큰 악을 양조한다. 그럼 집단은 체계는 악, 얘는 악을 만드네요. 조직은 형식을 강요하고 형식은 위조품을 모집한다. 그럼 점층적인 형태로 가면서 이제 부정적인 세력을 얘기하고 있죠. 하여 전통은 궁궐안에 상전이 되고, 그러면 전통은 상전이죠. 조작된 권위는 주의를 침식한다. 다 부정적인 거죠. 국경이며 탑이며 1만년 울타리며 죽가래 밀어 바다로 몰아넣어라. 그럼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쓸어서 전통을 자 바다로 밀어 넣어버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본다면 새로운 희망을 추구하고 있다. 답은 2번이죠.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가 아니죠. 이런 것들을 다 뭐예요? 다 밀어버려.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고전적인 질서를 통해가 틀렸고요. 인위적인 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위적인 걸 봤을 때는 여기에서 얘기한 국경, 탑, 뭐 이런 울타리 이건 인위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날새라고 하는 건 인위적인 게 아니니까 대립 이미지가 일단 보였던 거고요. 농기구의 상징을 통해 가래로 밀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개혁을 역설하고 있다. 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를 볼 때는 무조건 뭐예요? 문장으로 보는 거예요. 고전적인 질서 탁 끊어서 보면서 이거 마저 틀려로 보는 거고요. 알겠죠? 그런 맥락으로 좀 살펴보신다면 좀 더 수월하게 볼 수 있을 거라는 것.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가 이제 모르는 작품이 나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걸 읽어 나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 고등학교 때나 그때 준비했던 거 보면 내신처럼 우리가 암기하고 공부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수능도 수능 대비하면서 잠깐 했지만 잠깐 한 건 시간이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우리가 그리고 또 시를 많이 본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으로 문제를 풀 때마다 작품을 볼 때 문장으로 만들어서 보는 연습을 잘 한다면 좀 더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건 이제 지방직 그 시험 대비하면서도 제가 훈련을 시킬 텐데 그 방법을 가지고 적용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저랑 체크하면서 아 맞아 이걸 각인하시면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리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면 조금 더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자, 다음 서술자에 개입되어지 않은 경우 이제 고전소설이 나왔는데 고전소설은 무조건 인물 중심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서술을 통해서 항상 누가라는 말을 던져야 돼요. 이유는 고전소설은 보통 판소리의 영향을 받아서 사음보잖아요. 그럼 사음보를 만들려면 주로 성분을 생략하겠죠. 그럼 주로 뭐를 생략할까요? 주어를 생략하겠죠. 뭐 서술을 생략할 수는 없잖아요. 주체를 생략하기 때문에 항상 누가라는 말을 던지면 좀 문제 풀기 편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춘향이는 사령이 오는지 누군가 오는지 모르고 주야로 도련님을 생각하여 오는디 생각지 못할 우환을 당하려 하니 소리가 화평할 수 있겠는가? 누가 말해요? 작가. 이렇게 되는 거죠. 한때마다 빈방다리할 계집아이라 목소리에 정승이 끼어 자연히 슬픈 애환성이 되니 보고 듣는 사람의 심장이들 안 이상할 것인가? 누가 말해요? 작가. 쭉 넘어가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볼게요. 말리라도 갈까 보다. 누가? 춘향이. 바람도 쉬어넘고 수진이 날지니 요르페롱 해동청 보람에도 쉬어넘는 고개 동선용 고개라도 니미와 날 찾으면 신발 벗어 손에 들고 안이 쉬고 달려가리. 누가 달려가요? 춘향이. 한양 계신 우리 낭군 나와 같이 그리워가는가? 누가 말하고 있어요? 춘향이죠. 무정하여 아주 있고 나의 사랑 옮겨다가 다른 님을 사랑하는가? 누가 말하고 있어요? 춘향이가 말하고 있죠. 이렇게 한참을 서럽게 울 때 사령 등이
춘향의 슬픈 목소리를 들으니 목소리라도 어찌 감동을 받지 않겠는가 라는 얘기하면서 누가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화자가 그 서술자가 말하고 있는, 작가가 개입되고 있죠. 작가가 개입되지 않고 있는 것은 뭐예요? 디귿이 되겠군요. 정답은 3번. 아주 어렵진 않았죠. 제가 어렵지 않았다고 해서 미안하긴 한데 사실은 요번엔 조금만 방법적인 것만 활용했어도 담아줄 수 있는 그런 형태였다 볼 수 있어요. 자, 목놈이 마을의 개가 나왔습니다. 목놈이 마을의 개. 자, 동네 사람들이 방앗간 터진 두 면을 둘렀다. 이건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방앗간 속을 들여다보았다. 과연 어둠 속에 움직이는 게 있었다. 그리고 그게 어둠 속에서 흰 짐승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분명히 그놈의 신둥이 개다. 이 신둥이 개는 사실 우리 민족을 상징을 해요. 네. 여기서 상징적인 의미로 본다면 동네 사람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죄어들었다. 점점 뒤로 움직여 쫓기는 짐승의 어느 한 부분에 불이 켜졌다. 저게 산개의 눈이다. 자꾸 사람들은 이 산개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요. 이게 일제강점기의 현실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이 속에서 갓난이 할아버지도 몽둥이 잡은 손에 힘을 주었다. 한 걸음 더 재어들었다. 눈앞에 새파란 불이 빠져나갈 틈이 엿보이듯이 휙 한 바퀴 돌았다. 별나게 새파란 불이었다. 문득 갓난이 할아버지 이런 새파란 불이라 눈앞에 있는 신둥이 개 한 마리의 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여럿의 몸에, 사실 신둥이 개의 몸속에는 새끼들이 있었던 거죠. 나오는 것이 합쳐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말하자면 지금 이 신둥이 개의 뱃속에 든 새끼의 목까지 합쳐진 것이라는 생명이 있는 거죠. 이러한 갓난이 할아버지 가슴속으로 흘러 지나가는 게 있었다. 짐승이라도 새끼 뵌 것을 참아. 이때 누구의 편가 때려라 하는 소리가 나왔다. 다음 순간 갓난이 할아버지의 양옆 사람들이 개를 향해 달려들며 몽둥이를 내리쳤다. 그와 동시에 갓난이 할아버지는 푸른 불꽃이 자기 다리 곁을 빠져나가는 개가 지나갔죠. 뒤에 누군가 입에선가 누가 빈틈을 냈어 하는 흥분의 찬 목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저마다 거 누구야 하고 못마땅해 하는 말소리 속에 갓난이 할아버지 턱 밑으로 디미는 얼굴이 있어. 아지만이 왜 다래? 하는 것은 동장래 절가였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개는 이제 새끼를 낳고 이 흰둥이 개는 결국 이제 우리 민족으로서 이 어려움 속에서 이 생명을 계속 뿌리를 내리게 되는 그러한 형태의 이야기를 갖고 쓴 그런 어떤 상징적인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볼까요? 토속적이면서도 억센 삶의 현장을 억센 삶의 현장 맞죠? 토속적이라고 하는 건 방언이 사용되고 있고요. 신둥이 새파란 불은 생의 욕구를 암시한다. 그쵸? 갓난이 할아버지께서 생명에 대한 외경을 느낄 수 있다. 저 생명이라는 걸 내가 어떻게 죽인단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동장래 절가는 갓난이 할아버지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 잘했어요. 이런 게 아니라 이 할아버지 왜 이래? 이런 형태가 되는 거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가와 나를 통해서 추정하기 어려운 내용을 찾아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정하기 어려운 거 이게 다 추론형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비문학이 찾기 문제가 아니라 이걸 갖고 추론하는 거, 가나를 통해서. 그래서 이게 읽기 능력이 좀 되어 있는 분들은 이게 읽자마자 바로 답이 나와요. 이건 사실은 능력이라는 것은 지식과는 좀 달라요. 그 지식은 하면 할수록 잘하는 거고요. 능력은 만드는 사람이 잘하는 거고 능력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이 조금 여기에서 시간이 좀 많이 갔던 예공님들이 있다면 이 능력을 만드는 데다가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는 거죠. 자, 한번 볼게요. 찬성공 형제께서 정경 부인의 상을 당하였다. 부인공의 부인이 이 씨가 우연히 업문소설을 읽다가 그 소리가 밖으로 들렸다. 찬성공이 기뻐하지 않으며 제수를 계단 아래에 서게 하고 부녀자의 무식을 심하게 책망할 필요는 없지만 어찌 상중에 있으면서 예의 어긋난 책을 소리내어 읽어서 스스로 평민과 같아지려 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지금 여기에서 얘기한 찬성공은 정경 부인에게 부인공의 부인에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질책을 하고 있는 거죠. 늙은이가 동문 밖에 살면서 입으로 업문소설을 읽었는데 숙향전 짠짠짠 된 전기소설이었다. 잘 읽었기 때문에 옆에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빙 둘러섰다가 가장 재미있고 기묘하여 매우 들을만한 구절에 이르면 갑자기 침묵하고 소리를 내지 않았다. 사람들이 다음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다투어 돈을 던졌다. 이를 바로 요전법이라 한다. 결국 이제 말을 읽은 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상층 남성들은 상중의 예법에 대해 엄격했다. 가의 내용이죠. 혼자 소설을 보면서 소리내어 읽게 됐다. 가의 내용이죠. 하층에서도 소설을 창작하는 창작 얘기는 없었네요. 네. 상층이 아닌 하층의 소설 나의 내용이네요. 정답 3번. 근데 이게 어렵지는 않았는데 이게 이제 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2018년도 때 나왔던 내용의 문제 하반기
때 나왔던 문제들은 조금 추론형으로서 내용이 좀 깊이 있는 문제가 나왔죠. 뭐 그런 형태가 이제 여기에서 예문으로 선정이 되면 그때는 시간이 더 가게 되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준비를 더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글쓰기 전략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겠습니다. 지문의 내용은 길죠. 네, 이제 문제 나오는 스타일이 좀 있어요. 비문학은 보통 이렇게 지문 같은 경우에 이런 개념 비교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왜 개념 비교가 나오면 문제로 나오냐면 어차피 비문학은요, 문제를 좀 그런 게 있어요. 제가 예전에 문제를 만들 때 이렇게 문제를 만들 때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 어려운 게 어떤 거냐면 좋은 지문을 발췌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좋은 지문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과 비교가 잘 섞여 있는 지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평가원에 계셨던 분에게 문제를 의뢰해서 문제를 만들어 봤던 적이 있었어요. 제가 그분에게 좀 고액의 돈을 주면서 문제를 만들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그분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있는가 이걸 좀 알아보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저랑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좋은 지문은 개념과 비교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최근에 수능 문제 풀어봤는지 풀어보시는 없겠지만 풀어보면 알겠지만 개념과 비교가 마구 섞여 있어요. 근데 우리 시험은 개념과 비교가 이제 드디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걸 갖고 변형해서 문제를 내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런 개념과 비교가 그리고 또 나오는 게 이제 문단의 중심 내용이 문제로 나오는데 이게 이제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가 이 출제 원리를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먼저 지문을 한번 제가 분석한 다음에 선지를 어떻게 변형시키는가 그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가지고 연습을 좀 많이 시킬 거예요. 이거 우리 시험에서도 이렇게 나오긴 했었어요. 자, 일단 봅시다. 고전파 음악은 어떤 음악인가? 근데 여기는 사실은 논지전개 방식이니까 요 음악인가 아까 물어본 말이 나왔기 때문에 1번, 4번은 일단 지운 거예요. 네. 자, 서양 음악의 뿌리는 종교 음악에서 비롯되었다. 그럼 종교 음악이 나왔어요, 일단. 바로크 시대까지는 음악이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다. 음악이 종교에 예속. 음악가들 또한 종교에 예속되어 있었다. 고전파는 vs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종교에 예속되었던 음악을 위한 음악으로 정립하려는 예술운동에서 출발하였다. 음악을 위한 음악. 자, 따라서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이제 따라서 정리하죠. 문단의 마지막에 따라서 정리합니다. 종래의 신을 위한 음악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을 위한 음악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신을 위한 음악, 다시 말해서 종교 음악이죠. 탈피해 vs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 고전파, 균형 잡힌 절대음악 고전파, 즉 신보다는 신 vs 사람 위한 음악, 음악을 위한 음악 추구해 나갔다. 굳은 결의를 보여준 것이다. 그럼 얘네들의 vs를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종교음악의 자리에 빨간색의 고전음악파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서 주어부 서술부를 장난치는 거예요. 고전파의 자리에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서 vs 장난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 한번 가볼까요? 이게 이제 답으로 나온 거예요. 한번 봅시다. 고전파 음악의 특징이 형식과 내용이 분리되어 있음을 강조한다라는 얘기하고 있는데 고전파라고 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최고의 경제에 이르렀고 네, 됐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사람을 일체화됐다. 그래서 형식과 내용의 일체화를 꾀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왔죠. 뭐가? 고전파는. 그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을 봤을 때 형식과 내용이 분리되어 있다. 이거 틀렸네요. 정답은 그럼 몇 번이 되겠죠? 3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문제라니까요. 주어부 서술부 장난치는 문제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보여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지문에 맞게끔 내가 어떻게 빠르게 잘 정리해서 읽어나가는 연습을 한다면 훨씬 속도를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좀 볼게요. 또한 고전파 음악은 음악적 형식과 내용의 완숙을 이루는 음악이기도 했다. 그럼 고전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고전파 빨간색이었죠? 네, 일단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그러면서 결국 얘기하고 있는 완숙을 위한 음악가도 했고 하이든, 모차르트, 베토벤 등 예를 들고 있네요. 이 사람들 배출하기도 했다. 성악이 아닌 기악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을 지워놓고 갈게요. 형식이 소나타 형식 특징이네요. 정돈된 형식을 가진 음악을 해보자고 주장할게 옛것에 배우자는 의미의 고전과 또 VS죠. 청정하고 우아하여 흐림 없인 최고의 예술적 경지에 다름으로써 고전을 모두 지향한다. 두 개 얘기하니까 원, 투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특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정리하네요. 고전파 음악은 얘기를 하면서 종교의 영역에서 음악 자체와 영역을 확보하였으며 최고 수준의 음악적 내용과 형식을 수립하였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의의가 되겠네요. 논지네요. 논지. 다 읽지 않겠습니다. 결국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뭐가 나왔나요? 의의가 나왔죠? 뭐가 나오냐? 문단의 중심 내용, 주제기도 한 내용이 나온 거예요. 예를 들었잖아요. 아까 예. 그래서 정답은 그냥 3번이 된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면 저는 이제 나중에 연습을 시킬 때 이게 기초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냐면 지문을 가지고 선지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나하나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자세히 할 필요 없는데 작년부터 서서히 그러면서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로 나오고 있더라고요. 올해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게 수능형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너무 딱 떨어지니까 두 개뿐이 없으니까 어려움이 없는데 여기에 복잡한 용어가 들어가고 철학적인 용어나 경제 용어가 들어가고 개념이 많으면서 비교가 많아지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죠. 우리 빨리 풀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빠르게 정확하게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시간 단축 훈련 특강에 비문학 강좌를 만들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무료 강의로 딱 만들었어요. 8강에 걸쳐서. 나중에 자기가 비문학에 대한 공부를 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그 강의 지금 무료 강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한번 딱 보시고 제 강의를 제 강의 이 모두공 패스를 끊으신 분들은 그 강의를 가지고 빠르게 한번 보시면서 아 이런 말이었구나 라는 걸 인지하시면 돼요. 내 문제점이 무엇이고 아 이렇게 공부해야 되는 거구나. 그걸 인지하시고 난 다음에 기출문제를 갖고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좀 편하게 볼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다음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을 적절히 추론한 것은 추론 문제네요. 이것도 한번 지문만 볼게요. 철학사에서 합리론의 전통은 감각에 매우 비판적이었다. 합리론의 전통. 이것도 VS라고요. 감각에 대해 매우 비판적. 예를 들어서 플라톤은 감각이 보여주는 체계를 끊임없이 변화하는 전적으로 불안정한 세계로 간주하고 이에 근거하여 지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했다. 예를 들은 거죠. 반대로 VS가 들어갔어요. 반대로 경험론자들은 우리의 모든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 어떤 지식도 관념과 판단은 감각 경험에서 출발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어떤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경험론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출발은 어디에서 해야 돼요? 감각 경험에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도 절대로 확실할 수는 없다고 결론 지은 거예요. 감각에 대해서는 비판이고요. 자, 됐나요? 그럼 얘네들의 VS가 일단 있었어요. 자, 그러면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거죠. 모든 사람은 착시 현상 등을 경험해 본 적이 있기에 감각이 우리를 속일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고 감각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다.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지니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감각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행동한 것은 잘못이 아니다. 잘못은 아니죠. 모든 감각적 정보를 검증 절차를 거친 후 받아들이다가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반대로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예요. 과학적 연구는 상당한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하며 경험적 자료에 대한 어느 정도의 경계심을 유지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달리예요. 그럼 달리가 얘기하는 거니까 실용적 기술 개발이나 평범적 일상생활과는 달리 얘는 경계해야 돼요. 그럼 얘는 뭐예요? 경계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 이게 비판해야 된다. 그럼 달라야 돼. 뭐가?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실용적 기술 개발과 평범한 일상적 행동과는 달리 그렇다면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경험 문자에 해당하는 결국 경험에서 출발하여 결국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고 결론 지는 거예요. 둘 다 반영한다라는 거네요. 차이점이니까. 그렇다면 보면 실용적 기술을 개발하는 것은 1차적으로 경험적 사고에 토대를 둔다. 이 말은 틀린 말은 아니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을 보면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므로 일상생활에서 합리적인 사고를 우선해야 된다. 이런 말은 없었어요. 네, 주어부 잘 보세요. 네.
과학 연구는 합리론을 버리고 철저히 경험론을 바탕으로 합리론을 버리고 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네. 감각에 대한 신뢰는 어느 분야에서 전적으로 차별 없이 요구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차별 없이 요구된다 이것도 틀렸죠. 네. 감각이라고 하는 거 보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제 이 말은 추론적인데 약간 변형을 시켜서 뭔지 부담을 줬단 말이에요. 자 보면 가를 바탕으로 나에 담긴 글쓴이의 생각이에요. 이런 조건을 주는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얘기할 것을 봤을 때 합리론과 그 다음에 얘기하고 있는 경험론에 대한 VS로 딱 출발을 하는 거예요. 비판적이었고 경험은 비판을 하지만 결국 경험에서 출발하고 지식도 절대적으로 확실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경험론적 사고에서 토대를 두고 가지만 확실하진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이것도 일치불일치죠. 일치불일치는요. 주어부와 서술부를 잘 잘라보는 게 필요해요. 네. 믿기 어렵겠지만 짜장면 문화와 미국의 피자 문화는 닮은 점이 많다. 이것도 VS로 한번 가볼게요. 공통점이죠. 네. 그럼 여기 VS야 또 공통점, 닮은 점. 일단 닮은 점이 뭔데요? 닮은 점이라는 오토바이 타고 배달한다라는 거예요. 배달. 그리고 이사한다는 짐을 내놓게 되면 주방기구들이 부족하게 되고 이때 자장면은 참으로 편리한 해결책으로 미국의 피자도 마찬가지다. 갑자기 아이들이 친구들이 많이 몰려할 때 피자는 참으로 편리하다. 그럼 다시 말해서 1번이 편리한 거네요. 남자들이 군의가 훈련을 받을 때도 바로 추적추적 오게 되면 자장면 생각이 만난다고 한다. 비가 오는 바깥을 보며 따뜻한 방에서 입에 자장을 묻히는 장면은 결국 정겨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다. 프로농구 원년에 수입된 미국 선수들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피자를 시켜 먹었다고 한다. 다시만 향수를 달래고자 함. 네, 2번 향수를 달래고자 함. 싸게 먹을 수 있는 이국 음식이란 점에서 자장면과 피자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국 음식이란 특별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외식을 하기 부담되고 한 번쯤 식단을 바꿔보고 싶을 쯤이면 짜장면이나 이탈리아 피자는 한국이나 미국의 서민에겐 안성맞춤이다. 그런데 뭔가 차이점이죠. 한국에서는 미국에서는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한국에서는 피자 배달이 보편화되기 시작했고 피자를 간식이 아닌 주식으로 삼고자 하는 아이들도 생겼고 졸업식을 마치고 중국식으로 향하던 발걸음은 이제 피자집으로 돌려졌다. 피자보다 자장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졌다. VS 차이점. 그럼 내용 정리. 여기서 얘기해서 나올 만한 건 얘 하나뿐이 없었죠. 이 문제는 핵심 내용이니까. 여기서 나올 만한 건 뭐예요? 딱 하나, 얘뿐이 없었죠. 그럼 여기서 나올 만한 건 뭐가 있었나요? 얘기하고 있는 거 얘뿐이 없었네요. 자, 그럼 얘네들이 문제를 어떻게 나왔나? 우리 한번 가볼까요? 피자는 쉽게 배달시켜 먹을 수 있는 편리한 음식이다. 맞아요? 네. 아까 편리하다라는 거 첫 번째 문단. 짜장면과 피자는 이국적인 음식이다. 아까 두 번째 문단인가? 세 번째 문단인가? 세 번째 문단이군요. 여기. 이국적 음식이란. 네, 오케이. 짜장면 피자는 값이 싸면서 기분 전환이 된다. 아까 향수라는 말을 돌려서 옛날에는요 우리 시험은 그냥 똑같은 말이었는데 이 향수라는 말을 이렇게 돌렸어요. 근데 이건 지문이 쉬우니까 이게 보이는 건데 지문의 내용이 어려운데 거기에 있는 용어를 돌려놓으면 이게 또 시간이 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시간이 많으면 맞출 수 있는데 짜장면 특별한 날 어린이들에게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음식이다. 이런 말은 없죠. 이런 게 약간 우리 시험에서는 어색해요. 너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답을 딱 줘버린 거잖아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한 예로 적절하지 않은 건. 자, 여기 좀 새로운 시도를 했고요. 사실 이렇게 조건을 분명히 준 거예요. 이제 의미론이죠, 의미론. 의미론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의미의 변화. 조건을 주곤 했어요. 이게 수능용이에요, 이게. 가봐요. 하나의 개념에 두 개 이상의 단어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문법에서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따라서 동의어는 서로 경쟁을 하다가 하나가 없어지거나 각기 다른 의미 영역을 확보한다. 다양한 영상을 보인다. 현실 언어에서 동의어로 공존하면서 경쟁을 계속하는 경우가 있으며 한쪽은 살아남고 다른 한쪽은 소멸하는 경우. 동의 충돌의 결과 의미 영역이 바뀌는. 그래서 그 의미는 하나의 의미 축소, 의미 확대, 의미 교체로 나뉜다. 뭐 이런 여기 여러 가지 열거를 하고 있네요. 확보하는 등 보인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볼까요? 가을 고제추는 공존하며 경쟁하고 있다. 둘 다 쓰죠. 말미는 쓰지 않고 말미, 휴가. 말미를 줄게. 그러니까 이게 저는 하나도 어렵지 않았는데 요새 분들은 이런 말미라는 말을 안 쓰니까 저거 쓰지 않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래서 좀 제 생각에는 왜 이게 어렵지라고 얘기하는데 어려웠을까라는 느낌을 어렵지 않았는데 왜 수험생들이 어려웠을까라고 본다면 이 말미라는 말을 쓰지 않으니까 쓰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워졌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은 2번입니다. 말미라는 말을 써요. 휴가라는 말도 사용하고 있고. 그렇다면 여기에 조건을 본다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경쟁하는 경우죠.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얼굴은 형체의 뜻에서 결국 안면이라는 형태로 의미가 축소됐죠. 우리 이건 많이 외웠었던 거고요. 결에는 친척의 뜻에서 민족의 뜻으로 의미가 확대되다. 이것도 많이 했었던 거고요. 그럼 일단 이거하고 이거 지우면 이게 두 개 VS가 되면 고민할 때 자, 이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아니면 이걸 가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신 분들은 어렵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인데 순간적으로 부담을 느꼈던 분들은 있을 거다. 근데 얘 갖고 고민하는 게 이 말은 아는 거잖아요. 이 말이 앞에 조건에 있냐를 또 봐주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수능 지금 현재 수능 문제는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능 할 때 애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문법은 틀리는 스타일이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문법 지식이 부족한 경우, 하나는 문법 지식은 있는데 틀리는 경우. 이 말은 뭐냐면요. 지식 갖고 다 맞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런데 어떤 애는 이런 애가 있어요. 선생님, 저는 지식은 약간 부족한데요. 틀리진 않아요. 얘는 뭐냐면 활용할 줄 아는 애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연습을 좀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는 아닌데 활용한다라는 게 뭐냐면 조건을 보는 거죠. 애매하면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조건을 활용하라는 거. 이거 조금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지금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건 이건 문단의 중심 내용이니까 항상 요약하면서 한 단 한 단락씩 가봤으면 좋겠어요. 20세기 들어서 생태학자들은 지속성 농약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 밝힐 수 있었다. 그럼 결국 중심문은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악영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예를 들었습니다. 커다란 기여를 한 UT는 유기염소계의 살충제 대명사이다 하면서 화재 후 뭘 얘기하고 있냐면 이제 살충제에 대한 얘기를 하고 DDT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볼까요? 가는 중심 화재를 소개하고 핵심어를 제시함으로써 전개될 내용을 암시한다. 괜찮죠? 네, 이제 이야기로 출발을 한 거였어요. 자, 그렇지만 이 유기염소체 살충제는 살충제 나왔어요. 물에 잘 녹지 않고 자연의 햇빛에 의한 광분해나 미생물에 의한 생물학적 분해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DDT는 토양이나 물속의 퇴적물 속에 수십 년간 축적된다.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죠. 게다가 DDT는 지방에는 잘 녹아서 먹이사슬을 거치는 동안 지방 함량이 높은 동물 체내에 그 농도가 높아진다. 이렇듯 많은 양의 유기염소계 살충제를 체내에 축적하게 된 맹금류는 물질 대사에 장애를 일으켜서 껍질이 매우 얇은 알을 낳기 때문에 포란 중 대부분의 알이 깨져 버려 멸종의 길을 걷게 된다. 문제점인데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영향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정적인 영향이죠. 네. 그다음에 인과 분석. 뭐 이래서 이랬다, 이래서 이랬다 그러니까 인과 분석 괜찮네요. DDT는 쉽게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한번 뿌려진 DDT는 물과 공기, 생물체 등을 매개로 세계 전역으로 퍼질 수 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제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죠. 원인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도 DDT는 한 번도 노출된 적이 없는 알래스카 지방의 에스키모 산모의 젖에서도 DDT가 검출되었고 남극 지방의 펭귄 몸속에서도 DDT가 발견되었다. 이러한 생물 농축과 잔존성이 특성이 밝혀짐으로써 미국에서는 1972년부터 DDT 생산이 전면 중단되었고 1980년대에 이르러서는 유기염소계 농약의 사용이 대부분 금지되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DDT의 어떤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고 금지된 사례를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죠. 악영향을 제시하고 그것의 사용 금지를 주장하고 있다. 주장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죠. 정답은 3번인데요.
이와 같이 뒤태생물 농축 현상에서처럼 생태학자들은 한 생물종에 미치는 오염의 영향이 오랫동안 누적되면 전체 생태계를 훼손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그래서 이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소한 환경오염행위가 장차 어떠한 재앙을 몰고 올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앙이 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연구가 된다. 결국 이제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암시적으로 드러냈다는 것 괜찮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해설 강의를 이제 마무리 졌는데요. 해설 강의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수능형으로 문제가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이 수능형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이제 어떻게 시간을 단축시켜서 문제를 보게 만들 것인가 이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도 비문학의 지문이 몇 개는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느낌은 지문이 긴 건 한두 개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봐요. 더 나올 수도 있고. 근데 적어도 한두 개는 나올 거라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그럼 이걸 갖고 시간을 단축시켜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시간 단축 훈련이라는 강좌가 있어요. 시간 단축 훈련 강좌가 있는데 이 강좌가 7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이 강의를 한번 잠깐 보시고요. 강의도 뭐 25분씩 촬영하고 그런 거지 뭐 50분 이런 거 아니니까 강의 한번 보시고요. 이걸 가지고 기출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연습을 하면서 가는데 저는 여기에서 기본 다지는 연습도 하고요. 문제 유형마다 접근하는 방법도 얘기를 하니까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연습을 해봤으면 좋겠고 문제 푸는 방법을 완전히 바꾸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문제 푸는 방법을 바꾸면 습관이 오래 걸려요. 습관을 바꾸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더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문제를 푸는 방법으로 문제를 풀 때 지금 여기에서는 이 방법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원리를 알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해 나가면서 출제 원리를 익히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만약에 장기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방법에서 소개한 방법으로 훈련을 계속적으로 하신다면 내년쯤에 시험 볼 때는 완전 편하게 될 거고요. 단기적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습관을 완전히 바꿀 생각을 하지 말고 이런 형태의 이렇게 지문이 구성됐구나. 선지는 이렇게 만들어졌구나라는 걸 계속 인지하신다면 문제를 볼 때 자신감과 더 빠르게 풀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말하고 싶은 것은 수능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식형은 지식을 물어보는 건데 수능형은 조건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애매하면 무조건 지문에서 활용을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진행해 나가면서 시에서는 어떻게 해라, 고전시가에서는 어떻게 해라, 현대소설에서는 어떻게 해라 라고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나름대로 조건 활용하는 방법을 훈련을 해서 몸에다 입히는 작업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이번에는 좀 쉬웠지만 지방직은 어떨지 잘 모르겠네요. 약간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부담스럽다라는 전제 하에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시험을 보시고 나서 이 강의를 본 분은 많진 않을 거라, 잘 본 분들은 많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 본 분들은 보셨다면 좋은 결과가 있길 진심으로 진짜 응원하고요. 못 보신 분이나 아니면 지방직을 준비하시고 계시는 분이나 아니면 내년 시험을 준비하면서 지금 준비하려고 했던 분들은 잘 듣고 활용하셔서 좋은 결과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린 강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